새로운 경제시장의 지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코인천기누설 앵커 문다연입니다. 팍스경제TV에서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경제 전문 고란 기자님과 함께합니다. 고란 기자의 코인 부심, 코인 꽃길의 안내자 고란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알기 쉬운 경제뉴스 고란TV 알고란 고란입니다. 네, 정말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시장 인식이 그렇게 막 좋진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확실히 이 몇 달 사이에 분위기 반전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기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실제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 투자를 주변에서 뭐 물어보는 사람, 쉽게 말해서 야, 뭐 사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많아졌고요. 제가 약간 체감할 수 있는 게 제가 많이 참고를 하고 있는 지표들 경제 상황을 보기 위해서 증권사 리포트들 많이 보거든요. 코인 시장과 관련된 리포트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애널리스트 분들한테 물어보면은 굉장히 찾는 사람이 많아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증권가에서도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다. 이게 아직 금융회사가 뭔가 코인 투자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금융당국이 약간 이제 비선호 그 태도 때문에. 근데 이제 개인들 입장에서도 그 매니저들이 그렇게 관심이 많대요. 개인 매니저들이. 그래서 여차하면 이제 뛰어들 수도 있고 개인 차원에서 관심이 많아서 코인 시장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주류 투자할 수 있는 자산 클래스 중 하나로 이제 점점 돼가는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실제로 뭐 얼마 전에 우리나라 기관에서도 조금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가 보이기도 했는데 미국에서는 시장 당선인들이 아예 월급을 비트코인으로 받겠다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요즘 보면 무슨 서로 경쟁하는 것 같아요. 네. 나는 비트코인을 받겠다라고 해서 이제 마이애미 시장 얘기해가지고 마이애미인가 봤더니 뉴욕 시장. 네. 이분이 이제 암호화폐 론자라는 표현을 쓰던데 3개월간 비트코인으로 급여를 받겠다라고 하는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 당선인이 말을 했고요. 마이애미에서 재선한 이제 프란시스 수아레스는 첫 월급을 비트코인으로 받겠다라고 하면서 암호화폐 수도를 놓고 자리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마이애미 같은 경우에는요. 비트코인 2021 같은 이렇게 대규모 행사, 비트코인 관련된 행사가 굉장히 많이 열리거든요. 실제로 마이애미에 가면 많은 상점들이 비트코인을 받는 등 뭔가 미국의 비트코인 수도로서 자리매김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경쟁을 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암호화폐 시장을 두고 경쟁을 하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시장이 앞으로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사실 이른바 약간 시체말로 4차 산업혁명, 메타버스, NFT 할 때 코인이 빠질 수가 없는 거고요. 이게 다 연결이 된 거니까요. 그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금융의 중심은 월스트리트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한때 코인밸리 이래가지고 테헤란로 쪽에다 쫙 이렇게 코인 회사들 많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코인 월스트리트는 우리가 되자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이 시장이 아마 기존에 있었던 시장을 능가할 정도의 큰 시장이 되면 먼저 선점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허브가 되기 위해서 그 시장들이 자기들이 나서서 우리 시가 이렇게 좋은 환경입니다. 우리 시로 많이 오세요. 라고 홍보를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들 업체가 가게 되면 그야말로 일자리가 생기고 세금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네. 지역 발전에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우리나라도 좀 뭔가 이런 움직임이 있었으면 바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기관의 유입 그리고 또 유명 인사들의 이런 행보들이 암호화폐 시장을 확실히 안정하게 만들고 또 신뢰를 가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정말 이런 빠른 행보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고란 기자의 코인 부심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역점 사업 중 하나입니다. 지난주 1,400조 원이 넘는 규모의 초당적 인프라 법안이 미국 하원을 통과했는데요. 근데 이 인프라 법안이 악재라는 얘기가 들려오는 것 같아요. 혹시 앵커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인프라법 관련돼 가지고 상원을 통과할 때 과연 이 업자가 가상자산 사업자의 범위가 어디냐 이거 가지고 막 설왕설래가 오가고 왔다 갔다 하고 이거 재앙이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되게 많이 나왔었잖아요. 불과 몇 달 전이었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 법안이 그냥 결과적으로는 약간의 독소 조항, 굉장히 포괄적으로 사업자를 규정하는 독소 조항이 포함된 채로 하원으로 갔어요. 네. 이게 아마 하원에서 이 법안을 새로 바꾸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만약에 그걸 바꾸면 또 다시 표에다 난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그 상원에서 넘어왔던 법안이 그냥 그대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1조 2천억 달러 규모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상원에서도 그랬지만 하원에서도 이 공화당은 반대하고 있고 일부 이제 민주당에 있는 좀 보수파 의원들이 야 이렇게 나라가 돈을 많이 써서 되겠느냐라고 하면서 반대를 했지만 어쨌든 간에 통과가 됐고요. 이 통과가 된 게 3조 5천억 달러 규모였어요. 원래는. 근데 거의 반토막이 나가지고 1조 2천억 달러로 굉장히 규모가 줄어서 어쨌든 통과가 됐습니다. 여기서 그때 문제가 됐던 법안이 몇 항에 담겨 있냐면 6050I, 6050I 조항에 탈중앙금융, 디파이와 디지털 자산을 중범죄 취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CEO가 트위터에서 밝혔습니다. 이게 인프라 법안의 이 조항이 재앙이다. 이런 조항은 수많은 건강한 크립토 행위를 중대 범죄로 규정해서 얼어붙게 만들고 있다. 내가 이 조항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자세히 좀 들여다보겠다라는 트윗을 남겼습니다. 6050I 조항이 문제가 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더 정확하게 짚어볼까요? 예, 그때도 얘기가 나왔던 건데 이게 일단 그 6050I 조항은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이 $10,000 이상의 디지털 자산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발송인의 이름, 주소, 보장 번호와 수령자를 정부에 신고토록 하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어기면요, 이건 중범죄 행위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디지털 자산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해야 되는 그 주체가 그냥 암호화폐 프로젝트예요. 굉장히 광범위하게 규정돼 있어서 이 대부분의 디파이 프로젝트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이 조항 자체가 보면은 사실 코인에 대한 강력한 규제안이 담겨 있는 셈인 거고요. 이 조항을 여기에 넣었다는 건 사실 크게 보면 뭐냐면 이거를 관리 감독하에 넣겠다는 의미 더하기 이거를 규제 안에 넣음으로써 이들로부터 세금을 받겠다라는 게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우려가 되는 조항입니다. 그렇습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제출한 이 인프라 투자 법안이 앞으로 이제 의회 통과를 앞두는데 여기에 대해서 암호화폐 적용될 세법 개정안 통과도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해요. 그 인프라 법안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보고를 의무화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밑단에 보면은 이거를 규제 안에 넣어서 세금을 걷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인프라 법안과 함께 그 세제 개편안도 같이 이제 통과가 이제 초읽기에 다다른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되면 얘도 같이 돼서 같이 이제 세금 관련된 조항이 좀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많은 세금을 걷는 건데 여기서 보면은 약간 문제라기보다 쟁점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프라이버시 보호 측면에서 이게 업자들이 아까 제가 그걸 다 밝혀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잘 모르잖아요. 지갑 주소가 누군지 뭔지. 그리고 약간 디파이 업체들이 이걸 알 길이 사실 없는 거고요. 이런 문제 때문에 이걸 중범죄 취급하는 행위 자체가 약간 우려가 된다라는 법적인 우려가 있고 세금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우려가 되는 게 뭐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롱숏 네팅 거래와 자전 거래에다가 세금을 물리겠다. 라는 법안이 세제 개편안에 이게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되면 암호화폐 시장에서 향후 10년간 168억 달러 세금을 더 거둘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쟁점인 롱숏 네팅에 과세를 한다라는 게 뭐냐면요. 이 세금 회피를 하려고 롱숏 전략을 하는 경우가 있대요. 네. 그 예를 들면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소득이 있으면 과세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내가 비트코인을 들고 있으면 그래서 1 비트코인의 가치가 만약에 뭐 3천만 원 올랐어. 그러면 그걸 팔면은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네. 그럼 거기다가 그냥 숏포지션을 같이 잡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걸 팔지 않아도 이걸 계속 들고 가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금을 안 내려고 롱숏, 이거 원래는 가격 변동을 회피하기 위해서 롱숏 전략을 잡는데 롱숏을 잡아서 넷을 제로로 만든다 해서 롱숏 네팅 전략인데 이렇게 하면 비트코인을 원래 정상적으로 팔면 이익이 발생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세금 내기 싫으니까 숏을 같이 잡아서 내가 가격 변동 위험에 노출되지 않으면서 요걸 그대로 이 가격만큼을 그냥 먹겠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안 내고 계속 이렇게 유예를 시키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롱숏 전략이 세금 회피 전략으로 약간 활용된 측면이 있다라고 해서 여기도 세금을 물리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주식이나 아니면 채권, 외환 같은 곳에도 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 두 번째가 자전거래 세금 공제를 금지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아요. 일단 팔아야지 되거든요. 네.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하느냐라고 보면은 세금을 공제받은 예를 들어서 제가 비트코인 투자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에서는 1,000만 원을 잃고 이더리움에서는 1,000만 원을 벌었어요. 네. 그럼 1,000만 원이라고 하면 되나?
다시 할게요. 네. 비트코인에서는 1,000만 원을 잃고 이더리움에서는 2천만 원을 벌었습니다. 네. 투자를 해서. 그러면 이걸 만약에 다 수익 실현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1,000만 원 플러스죠. 1,000만 원이 플러스죠. 그럼 네. 1,000만 원 플러스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이렇게 안 하고 이 비트코인에 있는 그 1,000만 원 부분이요. 네. 이거를 팝니다. 네. 그래서 다시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이제 다 잊으시고요. 다 잊으시고, 다 네. 잊으시고. 이게 미션 이익에 대한 과세 문제가 나와가지고, 네. 그냥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자, 비트코인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모든 자산에 대해서 다 이걸 미국 같은 경우에 다 이렇게 묶습니다. 주식도 있고, 채권도 있고, 다 묶어요. 묶어가지고, 진짜 돈을 벌면 세금을 내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만약에 주식에서 돈을 벌었는데, 코인에서는 돈을 잃었어요. 네. 그러면, 주식에서 번 걸 세금을 안 내려고 하면 코인에서 번 거를 코인에서 잃어버린 걸 네. 팔면은 이게 손실이 나잖아요. 네. 그럼 주식하고 썸을 하게 되면 결국 세금을 안 내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나는 코인 투자를 계속 하고 싶어. 네. 그럼 어떻게 하냐? 일단 팔아. 그리고 나서 다시 사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일단 팔게 되면 이게 손실로 잡히거든요. 마이너스가 찍히니까. 맞아요. 마이너스 찍혀요. 그래서 많이 하는 게, 야, 내가 계속 투자를 하고 싶지만 세금을 공제받으려고 일단 네. 팔았다가 다시 사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못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아, 이게 세금을, 어떻게 보냐면, 네. 그래서 평가 손실, 이제 암호화폐를 매도해서 손실을 확정한 다음에 그걸 다시 사는 행위, 이렇게 하게 되면 네가 결과적으로는 손실을 본 게 아니라 계속 투자를 이어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세금 공제를 안 해주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실질적으로 똑같은 자산을 30일 전으로 매매할 경우 세금 공제를 해주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똑같은 자산. 그러니까 똑같은 걸 샀다 팔았다 해야지 세금 공제를 안 해준다라는 건데, 이게 조금 30일. 네,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런 식으로 암호화폐 관련 세법 개정안이 시행이 된다면 확실히 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코인 투자자들이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게 네. 주식, 채권, 파생에 다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코인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를 넘나들고 종류가 너무 다양하고 기법이 너무 다양하잖아요. 예를 들면 디파이 거래에서는 디파이 거래만 뭐 1년에 뭐 몇백 배, 몇천 회가 막 일어날 수도 네. 있고 이걸 다 이제 썸을 해서 계산하기가 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칙은 맞는데 코인 거래가 너무 복잡해서 이게 과세가 제대로 될지에 대한 약간 의문이 제기되는 겁니다. 이 두 번째로 아까 그 자전거래 세금 공제 금지 관련돼서는 실질적으로 똑같은 자산, substantially identical한 자산이라고 했는데 과연 실질적으로 똑같은 자산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지가 또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명확하게 잘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어떻게 뭐랄까 세무 당국이 너무 이게 타이트하게 할 경우에는 코인 투자자한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 정확히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알 수는 없지만 일단 시장에서는 우려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네. 세법 개정안 같은 경우에 충격을 줄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고를 제대로 안 하면 굉장히 강하게 처벌하겠다라는 규정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그 신고를 제대로 안 하면 이게 자기가 신고 대상인지도 몰라서 빠져서 애매해서 몰라서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인프라 법안이 통과될 때에도 이게 비수탁 사업자, 디파이 업자나 채굴업자들에 대해서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이 마지막에 개정이 됐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빠지고 포괄적으로 규정된 가상자산 사업자가 통과가 됐는데 이에 관해서 일단 재무부의 입장은 우리가 비수탁 사업자는 우리가 행정명령을 통해서 빼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빼겠다라고 했지만 아직까지는 정확히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시장은 많이 우려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확실히 이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세금 때문에 요즘 정말 혼란스러운 모습인데 지난주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주요 정치권에서도 여기 관련해서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짚어보자면 정말 과세 유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이 부분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네. 미국에서 막 세금 회피 롱숏 네팅은 과세한다. 자전거래는 그렇죠. 세금 공제 금지한다. 이거 보면은 약간 놀란 게 뭐냐면 너무 세금이 디테일한 거예요. 네. 굉장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디테일하게 뭔가 세금 구조를 마련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디테일이 없고 그냥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하겠다. 네, 한 문장으로 정리가 되잖아요. 맞아요. 네. 양도 차익에 대해서 과세하겠다. 약간 이거 너무 약간 포괄적으로 돼 있어서 하나하나 뜯어보면 굉장히 모호하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호한 상황에서도 세금 이제 이슈가 내년 1월 1일부터
이제 시행을 하겠다라고 한 게 이제 기재부의 입장이었는데 사실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정치권에서 이에 대해서 강력하게 유예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당론으로 채택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이번 주에 예산결산위원회가 열립니다. 여기 이제 홍남기 부총리가 출석을 하게 되면 아마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많은 질의를 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홍남기 부총리 및 기재부의 반응은 뭐냐면 예정대로 하겠다. 차질 없이 준비가 되고 있다였거든요. 그런데 지난주에 당론으로까지 하겠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뭐 이재명 지사 네. 뭐 애도 뭔가 뭐 공약에도 들어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라서 정치권의 입김이 상당히 세진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각에서는 이번에도 유예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사실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정에 앞서서도 여러 가지 쟁점에 있어서 기재부와 그다음에 입법부, 국회가 이렇게 약간 충돌, 대립을 보이면 항상 정치인들 쪽이 이겼어요. 왜냐하면 법 만드는 곳이 그쪽이기 때문에 이른바 재난지원금 관련된 논란도 그렇고요. 뭐 여러 가지에 있어서 다들 기재부가 일종의 버티다가 숙으로 들어가고 약간 이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번에도 그렇지 않겠느냐라는 기재부 공무원들조차 자조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럼, 네. 문제가 이게 연말까지 고쳐야 되거든요. 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가지고 이걸 쟁점 법안으로 놓고 최우선 처리 법안으로 놓고 처리를 해야 될 텐데 여야가 과연 그럴까? 예, 이건 조금 약간 걱정이 되긴 합니다.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앞으로 또 계속 업데이트되는 소식들 다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 이어가겠습니다. 정말 이 NFT 시장 열기가 계속해서 불이 꺼지지 않고 뜨겁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NFT에 안 뛰어드는 기업이 없다라는 느낌까지 받고 있는 요즘입니다. 특히나 이 엔터테인먼트사나 IP 보유 기업들이 잇따라 이 시장에 참여를 하고 있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 NFT가 가장 잘 접목이 될 수 있는 데가 이 IP를 가진 기업들일 텐데 IP를 가진 기업이라고 하면 사실 드라마 제작사가 있죠. 근데 여기가 대부분 외주 제작사이기 때문에요. 굉장히 재무 구조가 열악합니다. 사실 돈 받아서 이거 제작을 하고 게다가 판권인 같은 거는 다 그쪽으로 넘어가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IP를 갖고 있는 제작사들이 굉장히 많이 관심을 두는 게 바로 이 NFT. 뭔가 새로운 시장이 열릴 수 있고 여기서 새로운 수익이 창출되면서 자신들의 재무 구조를 탄탄하게 할 수 있는 약간 기반으로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뭐 그게 맞는 거고요. 그래서 초록뱀 미디어 같은 경우에 롯데그룹, 위메이드, 빗썸, YG 엔터테인먼트 등 기업으로부터 450억 원가량의 자금을 조달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뭘 하냐? NFT 신사업에 나설 계획이다라는 게 시장의 전망입니다. 이 초록뱀 미디어가 뭐냐면요. 나이 아저씨, 네. 아람브랑 궁전, 펜트하우스 등을 만든 곳입니다. 사실 외주 제작사 한 개 벗어나가지고 뭔가 자립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예를 들면 디지털 콘텐츠 IP를 메타버스 내 플랫폼에서 NFT를 통해서 거래한다. 되게 멋있죠, 꿈이. 그러니까 어떤 메타버스가 있는데 예를 들면 제페토에서 나이 아저씨는 좀 우울하구나. 뭘 예로 들어야 되지? 아람브랑 궁전에 현빈이 나왔었죠. 그래서 막 칼 휘두르고 있었죠. 그거를 이제 제페토에다 그대로 옮길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사실 근데 이 초록뱀 미디어가 이제 이렇게 할 것 같다라고 뉴스가 나오니까 거래소가 초록뱀 미디어 측에다가 조회 공시를 요구했어요. 니네 이거 맞니? 라고 얘기했더니 확정된 바 없다. 네. 다양하게 검토 중이다라고 했어요. 근데 기억하시겠지만 지난번에 하이브한테다가 업비트랑 같이 뭔가 NFT 사업하려고 하는 거야? 라고 이제 했더니 조회 공시를 요구했더니 확정된 바 없다. 네.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했었거든요. 다양한 방법을 검토 중이다라고 했는데 일주일 뒤에 며칠 만에, 그렇죠. 결과적으로 이제 협업한다는 뉴스가 나온 걸로 봐서 여기도 역시나 NFT 진출은 맞는데 아직까지 계약서에 사인은 안 한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확정된 바 없다라고 이제 밝혔는데요. 관심을 가지는 건 이제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제가 하이브 말씀드렸는데 하이브랑 두나무는 이른바 이제 피를 섞었죠. 서로 이제 지분을 이제 서로 사면서 NFT 사업적으로 본격적으로 진출하겠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하이브가 4일날 자신들의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앞으로의 사업 방향에 대해서 온라인 투자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네. 거기 보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우리가 NFT 사업에 진출한다라고 하면서요. 방시혁 의장이 예를 든 게 뭐냐면 디지털 포토카드 그걸 예로 들었어요. 이걸 이제 예를 들어서 BTS 멤버들을 다 이제 포토카드로 만든 다음에 이걸 NFT화해서 팔 수 있는 굿즈로 파는 이런 걸 이제 꿈꾸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이브 얘기를 조금 더 이어가자면 관련해서 뭐 반응이 좋지 않다 이런 얘기도 들려오는데 어떤가요? 이게 저는 당연히 나오기만 하면 아미 군단이 네, 대박 날 것 같다고 라고 했는데 생각했는데요. 제가 아미가 아니라서 그런지 제가 이들의 마음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네. 인터넷에는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약간 분노가 왜죠? 지금 잇따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4일날 제가 공개했다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날 5일 금요일날 오전에 트위터에 보면은 실시간 트렌드에 뭐가 올라와 있냐면 하이브 불매, 하이브 굿즈 불매, 네. 팬들은 무대를 원해 이런 키워드들이 막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그야말로 팬들은 이제 무대를 원하고 이 소속 가수의 가수적인 역량, 아름다운 무대 이런 걸 꿈꾸는데 네. 지금 소속사가 돈벌이만 한다. 소속 가수를 지나치게 상품화해서 사업 확장에 이용한다. 네. 하이브는 방탄을 사람이 아니라 성공한 상품으로 취급한다. 본질은 안중도 없다. 뭐 이러면서 비판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공연이나 아니면은 음반 같은 데다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요 이제 캐릭터를 활용해가지고 너무나 지나치게 상업 판단을 한다는 데서 되게 불만을 많이 표시하고 네. 있어서 이른바 이제 시즌 그리팅이라고 해가지고 이 연말에 내는 굿즈 세트가 있는데 그거를 환불하고 있는 인증샷들이 막 올라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크게 위험할까 싶은데 놀라운 사실은 그날 하이브 주가가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팬들의 마음도 알 수 없고 정말 주가도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NFT에는 원래 게임 회사들의 관심이 정말 많았던 것 같은데 요즘 게임 회사들과 NFT 관계는 좀 어떤가요? 완전 찰떡궁합인 네. 거고요. 여기서 제일 앞서가고 있는 회사가 위메이드라는 회사인데요. 여기가 위메이드요. 맞아요. 최근에 이제 그 블록체인 자회사까지 합병을 해가지고 우리는 이제 블록체인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라고 했고 그 위믹스라는 플랫폼 위에다가 100개의 게임을 올리겠다라면서 엄청나게 커다란 꿈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 회사가 만든 미르4 이 신작이요. 우리나라에는 블록체인이 코인이 붙어서 나오지 않았는데 외국에 출시되는 버전에는 블록체인 그리고 NFT를 붙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현재 이 남미 쪽에서 굉장히 많이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해요. 이른바 이제 플레이 투 언 게임의 종류 하나로 이제 분류가 되고 있는데 저는 여기 장영국 위메이드 대표가 했던 말 중에 되게 인상적인 말이 뭐냐면 이제는 플레이 투 언이 아니라 플레이 앤 언이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네. 이 표현이 되게 인상적이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플레이 투 언은 벌기 위해서 게임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게임 하는데 별로 재미가 없어도 내가 돈 벌려고 게임하는 거야 라는 느낌인데 플레이 앤 언은 플레이 그러니까 내 게임을 즐기고 즐기는데 돈도 벌어 라는 거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현재 위메이드가 자신들이 내놓은 블록체인 게임은 과거에 있었던 블록체인 게임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게임 자체 완성도가 높고 재미가 있다라는 자신감이거든요. 네. 앞으로 이런 플레이 언 게임들을 계속 내놓고 위맥스 플랫폼에 올리겠다라고 포부를 밝혔고요. 이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이 블록체인 및 메타버스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해외 기업에 대한 투자를 아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투자한 것만 해도 애니모카 브랜드, 캔디 디지털, 더 샌드박스, 업랜드를 투자를 했고요. 지난주에는 미시컬 게임즈라는 미국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에다가 투자한다라는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웹젠 같은 경우는요. 사실 이번 이 3분기 실적이 너무 안 좋았어요. 네. 실적이 지금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났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웹젠 같은 경우 이제 투자자들이나 아니면은 들 옆에서 기대하고 있는 게 뭐냐면 새로운 돌파구나 활로를 찾아야 되는데 그게 뭘까라고 했을 때 웹젠 역시나 앞으로는 우리가 그 타겟책으로 블록체인 등 게임 관련 기술 보유한 개발 및 벤처기업들과 협업을 확대해서 이쪽으로 한번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보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게임 업계가 일종의 약간 정체된 이 산업의 활로를 블록체인에서 찾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또 NFT 관련해서도 아직까지 세제 문제, 세금 문제가 아직 미비한 상황인 것 같은데 지난 시간에 말씀하셨다시피 FATF에서 NFT와 관련해서 원칙적으로는 암호화폐가 아니지만 쓰임새에 따라서 암호화폐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모호한 해석을 했습니다. 때문에 우리 규제 당국의 판단이 중요한 시점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금융위원회가 NFT는 암호화폐가 아니다. 이런 입장을 정한 건가요? 네. 이게 페데프가 말씀드린 대로 원칙적으로는 NFT는 가상자산이 아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금융위도 NFT는 가상자산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낸 겁니다. 네. 사실 이게 약간 애매한 게요. 그때 그 세금 문제가 불거졌을 때 기재부 쪽에서는 약간 이거 약간 가상자산을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입장이었고 금융위
가상자산이다라고 볼 수 있었고 기재부 쪽에서는 가상자산 아닌 것 같은데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네. 금융위 같은 경우 페드프에서 원칙적으로 아니다라는 권고안이 나오니까 그 원칙을 이제 말한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만약에 이게 진행이 됐을 때 너무나 가상자산과 같은 방식으로 이게 거래가 된다라고 하면 그땐 또 어떤 결론을 내릴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단 현재 지점으로서는 원칙적으로는 아니다라는 페드프의 입장을 수용했다라고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바로 또 다음 이슈 이어가겠습니다. 최근 금융 전통기관들의 코인 시장 진출이 활발해지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 태국에서 제일 오래된 시암상업은행은 코인 거래소를 인수했다고 하는데 어떤 이슈인가요? 이게 우리로 치면 가장 오래된 은행이 우리은행인가요? 우리은행인데 네. 우리은행이 업비트를 인수한 격이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업비트가 우리은행 지분 매각에 참여하고 있는데 네. 지금 가장 오래된 상업은행인 시암상업은행 여기가 태국의 거래소 비트컵이라는 곳이 있대요. 네. 여기 지분 51%를 6,300억 정도에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의 이 비트컵 거래소의 기업 가치는 한 1조 3천억 정도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보면은 태국은 이미 이제 뭔가 이 라이센스를 발급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 가운데 비트쿡 같은 경우에는 이미 라이센스를 받은 정식 사업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장 점유율이 무려 90%. 그래서 네. 업비트보다 더하네요, 내가. 태국 내 거의 모든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곳인데 이 거래소를 가장 오래된 은행이 인수했다. 네. 되게 약간 의미가 깊다라고 볼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야말로 태국에서는 이 코인 시장 거래소 자체가 주류 금융권으로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한 상황인 것 네. 같은데 그럼 우리나라 국내 은행들은 좀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사실 국내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요, 말씀드린 대로 규제 당국이 약간 비우호적인 시선 때문에 뭐 하고 싶어도 굉장히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네. 일단 스터디하는 차원에서만 들여다보고 있는 수준이지 뭘 이제 제대로 하진 못하거든요. 다만 약간 문제가 안 되는 부분 그리고 원래 은행이 하던 일이 뭔가 남의 예금을 이제 보관해 주는 그런 역할인 거잖아요. 그에 정확한 맞는 역할은 뭐냐면 커스터디, 수탁 업무가 바로 은행의 전통적인 역할과도 많고 일단 그 금융 당국의 비우호적인 시선에서 약간 벗어나서 좀 할 수 있는 사업 분야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은행들은 사실 외국에 있는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분을 산다거나 아니면 어디를 투자한다거나 이런 게 되게 활발한데 우리나라 은행은 아직까지는 수탁 업무 쪽에만 중점을 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미 지난주에 보니까 농협은행 같은 경우에 최근에 카르도라는 커스터디 기업을 이제 여기다가 투자를 했습니다. 이 네. 카르도 같은 경우에는 농협하고 그다음에 갤럭시아 머니트리, 한국정보통신, 헥슬란트 여기가 모여가지고 이제 만든 수탁 업체고요. 이에 앞서서 이제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K닥 여기에는 코빗이 들어와 있고요. 네. 그리고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해치랩스, 해시드랑 손잡고 한국 디지털에셋 코다를 만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각자 우리은행도 지금 현재 코인 플러그와 손잡고 뭔가를 이제 서비스를 내놓는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처럼 은행권에서 지금 현재 어쨌든 간에 이쪽 업이 될 것 같아. 발을 들여놓고 싶은데 금융당국의 비우호적인 시선이 부담이야. 그러니까 부담이 덜한 커스터디 쪽으로 일단 중점을 둬서 진출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런 상황이긴 한데 지난주 이 신한은행 측에서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검토 중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상황은 좀 괜찮은 걸까요? 깜짝 놀랐어요.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요. 맞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른바 통화 주권, 통화 발권력을 위협하는 거거든요. 네. 지금 현재 돈을 찍을 수 있는 거는 한국은행밖에 네. 없거든요. 근데 민간 은행이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 이거 너무 약간 충격적인 소식이라서 저는 뭐 잘못 전해졌나라고 했는데 이 소식이 나온 그 계기가 뭐냐면 윤하리 신한은행 블록체인 랩장이 4일날 NFT 부산 2021이라는 굉장히 성대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네. NFT 관련된 여러 가지 업체들이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주제 발표를 하면서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준비하고 있다. 네. 이달 말 개념 증명을 완료할 예정이며 해외 송금 테스트도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뭐 조그마한 것도 눈치 보여서 못하고 있는데 갑자기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는 건 그야말로 금융당국의 완전 눈 밖에 벗어나는 일이거든요. 네. 게다가 한국은행 쪽에서도 또 노발대발 할 테고 이게 도대체 가능한 거지? 뭐지? 라고 해서 이제 추가 취재를 해본 결과 이게 제가 신한은행 블록체인 랩장이라고 했잖아요. 네. 이 신한은행 전사 차원에서 전행 차원에서 이걸 검토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래서 이 신한은행 측이 그 다음에 이게 약간 파장이 커지니까 바로 선을 딱 그었는데 스테이블 코인 상용화를 염두에 둔 건 아니다라고 선을 딱 그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금융당국 입장에서도 갑자기 신한은행이 이렇게 나오니까 사실 좀 놀랐을 거 아니에요. 봤더니 아직 신한은행이 어떤 스테이블 코인을 구상하고 있는지 파악되지 않아 사용성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망하기 힘들다라고 이제 말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분위기로 봐서는 여기 이제 그 신한이 블록체인 랩장이 말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라 일종의 그 JP 모건이 JPM 코인이라는 걸 발행을 했거든요. 네. 그게 뭐냐면 JP 모건 은행 안에서만 쓰이는 코인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은행 포인트 같은 거라서 JP 모건 고객들 같은 경우에는 송금을 할 때 JPM 코인을 이용하면 이게 바로바로 송금이 되는 거예요. 대신 이 고객들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들이 만약에 나 이거 JPM 코인 1코인을 바꿔주세요 하면 1달러를 내줘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외부에서도 쓸 수 있고 광범위하게 쓸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이라기보다는 신한은행이 말한 건 일종의 JPM 코인과 비슷한 신한은행 일종의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쨌든 신한은행 고객들 사이에서는 해외 송금 비용을 상당히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요. 아직까지는 미국처럼 이렇게 뭐 USDT나 네. 아니면 USDC 같은 스테이블 코인을 민간 은행이 발행한다는 건 사실 조금 미국도 아직 안 했거든요. 좀 상상이 힘든 것 같고 아마 이런 식의 실험 대상되는 걸 약간 얘기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번째 이슈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확실히 이 시장 분위기가 좋아지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많이 줄어든 느낌인데 여전히 금 회의론자가 있습니다. 피터 시프인데 이분이 요즘 아들하고 사이가 안 좋다는 소식이 어떤 얘기인가요? 이분은 되게 꾸준하게 네. 뭐랄까 항상성만 항상 인정해줘야 될 게 꾸준히 비트코인에 대해서 안 좋은 말씀을 이제 얘기하고 계세요. 이 가끔 보면은 뭔가 이 고도의 그 찬티 전략이 아닌가. 어쨌든 노이즈를 일으켜가지고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어쨌든 이분이 4일날 뭐라고 트위터를 했냐면 마이클 세일러는 지금 마이크로 스트래터지 CEO죠. 자신이 하고 있는 게임을 이해하지 못한다. 비트코인은 의자 게임과 같다.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한 사람은 큰 패배자로 남고 승자는 초기 고래가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피터 시프의 아들 스펜서 시프가 네. 뭐라고 반박을 했냐면 그 댓글에다가 비트코인을 보유한 모든 사람이 승리자가 될 것이다. 비트코인은 패자는 당신이라고 이제 얘기한 거예요. 아빠는 패자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비트코인이 없기 때문에요. 네. 네. 근데 약간 재밌는 게요. 이게, 말이 맞는 게 3월 달에 이 스펜서 시프가 비트코인이 5만 달러 아래로 이제 떨어졌을 때 포트폴리오의 100%를 비트코인에 올인하겠다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진짜 올인했으면 지금 현재 5만 달러 미치니까 거의 수익률이 70%, 60%에 육박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기간 동안 금은 어떠냐라고 금은 되게 떨어졌어요. 네. 그러면 아빠보다 아들이 나은 거죠. 그럼 이 아들이 이렇게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피터 시프는 여전히 금에 대해서 회의론자입니다.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 이거는 거품이야. 금방 꺼질 거야. 그리고 만약에 거품이 꺼지면 비트코인 같은 자산은 금에 대비해서 크게 붕괴할 거다라면서 여전히 금 옹호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프는 여전히 금을 선호하긴 하지만 전통 금융기관들도 이제는 인플레 해칭 수단으로서 비트코인을 조금 더 주목하고 있다 이런 느낌도 받습니다. 실제로 분위기가 어떤가요? 그 보아라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여기에서 그 공동 최고 운영 책임자가 이제 그 어떤 체이널리스라는 그 블록체인 분석 업체가 주최한 컨퍼런스에 나가가지고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이른바 전통 금융기관들이 깨닫기 시작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안 사냐라고 보면 안정적 화폐를 보유하는데 익숙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비트코인이 인기를 끄는 걸 보면은요, 이렇게 화폐가 좀 안정적인 우리나라나 미국이 아니라 저 남미나 아무튼 어디 그 해당 경제가 붕괴된 곳에서 오히려 더 인기가 많거든요. 심지어 엘살바도르는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하기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달러라는 안정적인 통화에 있다 보니까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의 중요성을 못 깨닫는데 비트코인은 정말 중요한 투자 수단이야라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CEO가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제프리스라는 투자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게 그 아시아 투자 포트폴리오를 만드는데 여기에다가 금 비중은 5% 줄이고 비트코인 비중은 10%로 늘릴 예정이다라고 네. 했습니다. 똑같은 인플레이션 해지라고 판단하지만 금보다 비트코인이 낫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일단 이렇게 좀 이번 주에도 좀 비트코인에 대한 긍정적인 견해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가장 궁금한 건 기자님의 의견이거든요. 기자님이 보시기에는 비트코인 얼마까지 오를 수 있다고 보시나요? 글쎄요, 오르기도 하거든요. 지금 분위기 봐서는 나쁠 데 없기 때문에 네. 계속 갈 것 같아요. 게다가 이제 라울 파일 같은 암호화폐 애널리스트가 이제 네. 기술적 분석을 해봤더니 네. 6만 4천 달러를 돌파하면은 이제 끊임없이 오를 거다. 오늘 아침 기점으로 돌파를 다시 맞아요. 했거든요. 이게 비트코인이 정말 그 과거와는 다르게 약간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과거에는 이렇게 좀 약간 비싸다 싶을 때 약간의 악재가 나오면 금방 흔들렸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6만 달러 선을 꿋꿋이 지키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네. 상승 기대감을 높이는 거고요. 저도 물론 상승 쪽으로 보고 있고 연말 글쎄요 1억 뭐 달성하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인데 네,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관련돼 가지고 네. 일단은 뭐 긍정적인 건 JP 모건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보고서가 하나 나왔는데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은 14만 6천 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으로서 비트코인을 사람들이 인식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이런 비슷한 질문을 몇 번 기자님께 드렸었는데 그때마다 약간 대답을 좀 주춤하시고 장기적으로 보자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조금 색다른 답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아니, 여전히 장기적으로 봐야죠. 네, 장기적으로 보는 건 무조건 같은 입장이신 거고 그런데 또 여전히 부정적인 시각들도 있기 때문에 한번 그 부분도 살펴봐야겠죠. 네, 아까 제가 JP 모건이 14만 6천 달러까지 갈 거다라고 했잖아요. 네. 이거는 길게 보면 그렇다라는 네. 거고요. 다만 지금 당장은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변동성을 감안해 봤을 때 비트코인의 공정가치, 페어 밸류라고 네. 이걸 도대체 어떻게 계산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페어 밸류는 3만 5천 달러다라고 했어요. 네, 페어밸류가 어떤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긴 지금보다 하지만요. 거의 한 40% 이상 거의 반토막 난 수준이 페어밸류다, 공정가치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이게 그 암호화폐와 비트코인과 금과의 변동성을 비교했더니 이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비트코인이 변동성이 훨씬 더 크거든요. 그래서 JP 모건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오를 가능성이 장기적으로 보면 괜찮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변동성이 너무 커가지고 이 공정 가치는 한 3만 5천 달러 정도 받으면 적당하다라는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사실 그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제 약간 부정한 사람들이 늘 내놓는 얘기거든요. 바로 환경 이슈예요. 네. 게다가 특히나 최근 같은 경우에는 환경에 대한 관심이 워낙 커지면서 이 비트코인이 사실 전력 소모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이를 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재생에너지 채굴을 뭐 확대한다라고 하고 있지만 사실 보면 전력 소모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비판 어쩔 수 없고요. 최근에도 이제 억만장자 톰 스타이어라는 사람이 야후 파이낸스와 인터뷰를 하면서 야, 이 비트코인은 대규모 전력 사용처다. 여기에 투자하는 것은 환경을 계속 위협하고 있다. 이거는 네. 맞지 않다라는 네. 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그런데 마지막 이슈로 한번 다뤄볼게요. 비트코인의 성장세도 정말 어마어마하고 견고히 그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우리 이더리움은 정말 연일 최고가 경신이라고 해야 될까요? 며칠 사이에 최고가를 몇 번씩이나 경신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강세가 좀 더 돋보인다는 말이겠죠. 네, 아까 JP 모건 보고서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이더리움 얘기도 들어가 있었어요. 네.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디파이나 NFT 붐을 고려하니까 이더리움 투자가 비트코인보다 낫다라는 어허, 네. 겁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골드만삭스, 네, 8천만 원, 8천 달러 간다. 네. 올해 안에라는 네. 이제 전망도 내놨고요. 되게 그 뭔가 강세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강세 전망의 배경에는 보자면 아까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최근 들어서 이더리움이 그 런던 하드포크 이후에 디플레이션 상황까지 펼쳐지면서 이더리움도 디지털 금으로 이제 투자자들이 인식하기 시작했다라는 게 이제 JP 모건의 평가입니다. 게다가 이더리움은 비트코인보다 굉장히 다양한 용도로 네. 쓰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인 동시에 디파이도 쓰고 NFT 쓰고 굉장히 다양한 플랫폼이 되고 있잖아요. 이러기 때문에 이더리움의 가치가 더 올라갈 것이다 라면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실제로 이제 아케인 리서치 보고서를 보니까요. 올해 이더리움 채굴자들이 비트코인 채굴자보다 30억 달러 정도를 더 벌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채굴자들 입장에서도 비트코인을 캐는 것보다 이더리움을 캐는 게 더 낫다라는 네. 거고요. 사실 1년 전 가격을 비교해보면 비트코인이 한 400% 정도 올랐나? 근데 이더리움은 1000% 넘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더리움의 가격 상승세가 사실 이더리움은 시가총액이 크고 덩치가 크기 때문에 안 움직이는 것 같지만 사실 보면 엄청 많이 움직인 거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중국 투자은행 보컴 인터내셔널 최고 전략 책임자라는 그 사람이 웨이보에다가 이더리움이 최고가를 경신했다라고 하면서요. 트레이더들이 이더리움을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라는 네.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전통적으로 투자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트레이더, 이 비트코인을 이더리움을 거래하는 사람들까지도 이더리움은 인플레 해지 자산이야라고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이렇게 이더리움에 대한 인식 자체가 긍정적으로 바뀌면서 가격이 계속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인플레이션 해칭 수단으로 예전에는 금이었고 그 다음 비트코인이었다면 이제는 이더리움까지 그 수단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강세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지금 시점으로 최고가를 또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런 강세 전망이 계속 나오는 데는 또 그만한 근거가 있겠죠. 그 인플레 해지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건 그야말로 사실 이더리움 투자할 때요. 사람들이 야, 이더리움 해라고 했을 때 그 좀 약간 시장 아는 사람들 제일 꺼리는 게 뭐냐면 야, 이더리움은 발행량이 무한대잖아. 네. 라는 얘기를 이제 했어요. 이게 뭐냐면 이더리움은 구조상 발행량을 찍어내는 만큼 찍어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발행량을 찍어낸다고 해서 다 찍어낸다는 건 아니고요. 그냥 네. 가능성을 열어둔 거고 실제로 이게 인플레이션율이 약 3%에서 5% 정도로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반면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아예 줄어들고 있잖아요. 네. 공급이 계속 줄어서 최종적으로는 아예 2,100만 개까지만 채굴되고 이제 끝나니까 비트코인을 확실히 이제 투자 가치가 있는 디지털 금으로 인식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런던 하드포크 이후에 약간의 굉장히 큰 변화가 나타난 게 공급되는 비트코인보다 태워지는 죄송합니다. 공급되는 이더리움보다 소각되는 이더리움의 양이 더 많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있는 이더리움의 숫자가 줄어드는 거예요. 디플레이션이 된 겁니다. 디플레이션 화폐가. 그러다 보니까 늘 봤던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야, 공급이 무한정 늘어나는데 이게 어떻게 투자 가치가 있겠어? 근데 이게 아니라 공급이 되레 감소하고 있으니까 더 투자 가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봤더니요. 이더리움 최근 들어서 하루에 소각되는 이더리움 소각량이 11연속 10,000이더를 웃돌았습니다. 그러니까 블록당 평균 1.3003022 이더가 소각되는 중인데요. 최근 들어서 그래서 며칠간은 디플레이션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이더리움의 가격에는 확실히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기억을 이렇게 떠올려 보면 되게 옛날 얘기인데 비트코인이 처음으로 약간 가격이 꿈틀꿈틀 됐을 때 나왔던 호재가 뭐냐면 벡트라는 거래소가 비트코인 현물을 지원한다는 거였어요. 네. 이 벡트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IC라는 인터내셔널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네. IC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게 그 뉴욕 증권거래소, 무슨 시카고 상업거래소 해서 거래소를 거의 전 세계 한 50여 개를 갖고 있는 전 세계 최고의 그 거래 기업입니다. 이 증권 플랫폼인데 여기서 그 굉장히 야심차게 만든 디지털 자산 거래소가 벡트예요. 그러니까 이 IC의 강점은 뭐냐면 벡트의 강점은 뭐냐면 기존의 바이낸스나 뭐 코인베이스 여기를 보면 거래하던 곳들이 그냥 개인들이나 아니면 약간의 돈이 있는 기관들인데 이 IC가 거래하는 곳들은 이른바 블랙락이니 피델리티니 이런 전통적인 엄청난 금융회사들을 상대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뉴욕 증권거래소를 갖고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만약에 벡트를 만든다, 디지털 자산 거래소를 만든다라고 하면 이렇게 전통 금융기관들이 믿을 수 있잖아요. 사실 그쪽 입장에서는 코인베이스도 잘 못 믿어요. 얘네를 어떻게 믿고 돈을 맡겨?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IC가 하는 거야? 그럼 이건 믿을 수 있다라고 해서 벡트가 비트코인 게다가 현물 거래를 지원한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한번 쭉 상승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벡트가 최근 들어서는 약간의 지금 주춤주춤하고 있는데 별로 명성이 조금 많이 잦아들고 있는데 이게 그래도 IC 그룹의 위상은 무시 못할 건데요. 이번에 이 IC가 놀라운 게 뭐냐면 이더리움 현물 거래를 지원한다라고 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꿈틀댈 때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네요. 게다가 이 벡트가 최근 들어서 이제 스펙을 통해 가지고 이제 상장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펼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황에서 이더리움 현물까지 지원한다라고 하니까 당연히 기대감이 뿜뿜한 거죠. 그렇습니다. 정확히 이더리움의 이 런던 하드포크를 기점으로 큰 상승이 나오면서 거의 2배 이상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상승이. 앞으로 또 가격 전망은 어떻게 될지 기자님의 의견이 가장 궁금해요, 저는. 장기적으로 모른다. 그렇죠. 저도 거기엔 동의하지만 여러 가지 좀
긍정적인 또 부정적인 맞아요. 견해들을 좀 인용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일단은 그 바이비트가 공식 블로그 통해 가지고 이더 홀더는 EIP 1559 이게 런던 하드포크 때 적용되는 네. 그 제안인데 이거 이후에 밝은 미래를 갖게 됐다라고 하면서요. 이더 공급량이 거래소를 떠나 스마트 계약에 묶이는 상황에서 EIP 1559의 디플레이션 모델은 가격 상승을 더욱 부추기는 공급 쇼크다라는 말을 썼어요. 네. 공급 쇼크. 사실 우리가 이 쇼크라는 말 쓰면 대체로 별로 안 좋은데 공급 쇼크는 좋은 제일 말이에요. 좋은 쇼크예요. 네. 제일 좋은 쇼크죠.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실제로 또 아까 제가 벡트가 이더리움 현물 거래를 지원한다라고 했잖아요. CME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더리움 마이크로 선물도 지원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이더리움 선물만 해도 이 계약 단위가 크기 때문에 이른바 큰 선들만 거래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마이크로 선물까지 이제 지원이 되는 거니까 이른바 조막선들도 이제 거래할 수 있게 돼서 거래가 더 활발해지니까 당연히 가격에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이더리움 가격 전망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